라고 있나?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내한테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다 하지는 못하고 내가 한 번에 뭐 30명 다 전화 못 돌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전화를 좀 돌릴 건데,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수업이랑 지금의 수업은 방향성이라든가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주어 동사 찾으면서 구문독해 위주로 했던 수업이라면 지금 선생님하고 하는 수업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완전 수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해하는 데 약간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온전히 100%다 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학생들마다 그 이해도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이 조금씩 틀리지. 예, 모든 과목들이 그래. 그래서 쌤 나는 이거 수업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 분명히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한테 묻든지 해야 된다. 알겠니? 쌤 저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기 걸로 확 만들면 되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 수업을 듣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문독해 실력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나는 구문독해 위주가 아니고 리딩 스킬 위주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장을 좀 빨리 넘어갈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리딩 스킬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 묻고 해갖고 그렇게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이해도를 물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다 잘 돼요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쌤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이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도 있거든. 충분히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수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쌤 말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고, 쌤한테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쌤한테 해라. 쌤 저는 요거 좀 더 해주세요. 쌤 저 뭐 예를 들어 단어를 일주일에 2개 외울 건데 특강 2개씩 할 건데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더 쳐보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테스트 자료를 줄게, 알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쌤 저는 구문독해 연습을 개인적으로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학원에 와서 공부해도 되나요? 오케이 좋다. 선생님 월화수목금 4시 6시는 비어있거든. 그때 와서 쌤 저 구문독해 연습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봐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지. 쌤 해석하고 할 때 끊어 읽는 거 연습 조금만 할게요. 쌤 하고 나서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첨삭 좀 해주세요. 와. 자, 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4시 6시인데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어. 매일 오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좀 와서 해석 연습하고 교정을 받고 싶다 하면 와.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어떤 학원들은 그걸 뭐 클리닉 수업이라 해갖고 돈을 받던데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와. 알겠니? 영상도 있고 교재도 쌤 있어요. 그럼 구문독해 할 교재, 쌤 나 구문독해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교재 좀 주세요. 줄게. 그냥 와. 쌤 무슨 말 알겠니? 그러니까 니들이 건의하고 싶고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들 거야. 그러면 주저없이 와서 쌤한테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받도록 해라. 자, 이해되나? 자, 칠판 봐. 여기 지금 내가 순서 문제 이해라고 했는데 있잖아. 최대한 깔끔하고 정갈하게 수업을 지금 한 20분간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니?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수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개념 정리 한 번만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올해 수능 때까지 순서 문제 개념 정리 안 해도 된다. 알겠니? 첫 수업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개념 정리를 아주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나는 이 영역이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묻든가 해라. 알겠지? 그냥 이해를 못한 상태로 넘어가지는 말고. 아쉽잖아. 남하고 같이 학원비를 내고 왔는데 누구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는데 나는 이해 못했다면 이거는 손해 아니야. 이해되나? 자 봐라. 순서 문제를 이해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볼까? 이 순서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의 마음을 읽는 거다. 맞나? 너희들 문제 중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외국어 영역, 수학, 수리 영역 어느 영역에서 그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뜬구름 잡는 느낌이지. 즉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이제 모의고사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알 수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있잖아. 바로 그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보면 된다.
만드는 입장에서 글을 보면 바로 문제 내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했을 거야 라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고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만들어내면서 순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원리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순서 문제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니? 지난번에 했던 거와 비슷하다. 지문 선정이지. 맞나? 지문 선정입니다. 뭐 어려운 원리 아니니까 잘 이해. 처음부터 잘려져 있는 지문이 어디 있어? 일단은 온전하게 붙어 있는 지문을 선정해야 된다. 맞지? 근데 지문은 어디서 선정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 요지, 제목, 주제에서 배웠던 그 글을 그냥 선정하는 거야. 주제가 한 개 있어야 되고 문장이 7, 8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 선정하는 거야. 근데 지문을 선정하고 나니까 지문이 어떤 거 있냐 하면 주제와 예로 이루어진 상술의 글이 있고 가다가 내용을 확 뒤집는 역접의 글이 있고 서로 다른 대조된 걸 2개 연달아 쓰는 대조의 글이 있는데 요즘에는 대조의 원리는 잘 안 쓰긴 한데 일단은 쓰는 글은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라. 여기에 모든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다 지금. 나중에 이거 다시 넘어올 거야 알겠지? 요 개념으로. 다시 지문 선정하는 지문 구성이 뭐다? 상술, 역접, 대조. 이 3가지 구성을 가지고서 지문을 순서 문제도 그대로 적용한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할까? 준석이 얘기해봐.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야? 빈칸 선정이다. 맞지? 주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빈칸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순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심플하게 생각해. 그 다음 뭐? 자, 봐라. 대단하다. 너 지금 으쓱해야지. 약간 으쓱해.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할게.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 때나 자르면 돼. 기계적으로 잘라. 2문장씩. 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 예를 들어 그런 글이 있다고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고 이유가 쭉 나오고 그 다음 피자고 이유가 쭉 나오고 그 다음 과일은 사과 좋아하고. 자, 그거 잘랐어. 어떻게든 연결이 되지. 피자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치킨 먼저 해도 되는 거잖아. 꼭 치킨 먼저 해가 피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글은 쓸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자르면 반드시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붙일 수도 있어야 돼. 이 말이 중요하다. 다시 자르면 받치 뭐 할래? 붙여야지. 그럼 붙인다라는 건 다르게 말해볼까?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들어와야 돼. 이게 나오고 나서 선생님 이게 나오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지요 라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자를 수 있어. 거기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네 맘대로 써도 된다 그런 거는 못 잘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다시 못 붙여. 반드시 자를 때는 이거 다음에 잘라도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그 자르는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만 뭐가 된다? 문제가 성립되는 거지.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 출제자들이 고민을 하겠지. 교수님, 근데 이렇게 잘랐는데 이 지문 다음에 왜 이 지문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럼 이 지문이 먼저 나오고 이 지문 나와도 안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이거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게 바로 출제자들이 고민하는 지점이란 말이야. 이해되나? 그럼 자르는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봐봐. 글이란 걸 일단 선정했다. 이게 상술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고 대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나오는 패턴은 일단은 위에 나오는 문장 2개는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버린다. 맞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몇 번 더 잘라야 되냐면 2번을 더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를 때는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위에와 이 밑에가 순서가 나오도록 하는 논리 그 사이를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 지문 위에 나와야 된다는 논리는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술, 역접, 대조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개씩 간다 봐봐. 만약에 있잖아. 이 지문이 상술의 글이라면 어디를 자르겠어? 어떤 논리가 거기에서 파생되겠어? 주제를 먼저 써, 얘를 먼저 써. 처음부터 얘를 막 들어주나? 주제를 먼저 쓴다 맞지? 그럼 어디가 잘리겠어? 상술의 글이라면 주제와 얘가 그 사이가 잘리는 거라고. 상술의 글은 거기 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얘와 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 잘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상술의 글을 가지고서 만약에 순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제와 얘가 잘리는 거고 얘와 얘 사이가 잘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면 상술의 글에서 니들이 얻을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거야? 봐봐. 잘리는 근거다. 이제 간다. 이게 순서 문제 논리다. 첫 번째. 주제와 얘의 논리.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 내용 다음에 여기 이 문단이 와야 되는데 자 이거 지금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문장이 두 개라는 거야. 보통 자르면 문장이 보통 두 개거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근데 이 얘를 나타내는 주제가 여기 나와. 좀 이따가 문제로 다 확인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주제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해되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한번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이 얘를 나타내는 주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 받아들여봐.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중간에 자르면 얘와 얘 사이가 잘릴 수밖에 없지. 봐봐. 두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네모가 있고 네모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 두 개씩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얘가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얘가 뭐 된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냐 하면 갑자기 이 얘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awkward,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래 된다고. 자, 수능에서 나왔던 니들이 바로 문제 풀어볼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정관사 포인트인데 바로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 여기 갑자기 이 위에다가 그 아이 이렇게 나온다. 그 아이. 야, 그 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 아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 덜을 쓴다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그 정보가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내가 갑자기 그 아이 이해 안 된단 말이야. 니들 집에 가서 있잖아. 어머니한테 엄마 그 사과 어디 갔어? 뭔 사과? 그 사과 뭐 이상하게 되지. 엄마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한테 먹으라고 사과를 줬어. 진짜?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줘. 냉장고에 넣었단 말이야. 다음날 뭐가 되는 거야? 엄마 그 사과 어디 갔어? 그 사과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어. 처음부터 그 아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언급되고 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이게 나오면 이 얘기가 왜 나와라는 그 뭐랄까 그 거부감이 듭니다. 이게 문장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주제와 예의 논리다. 문제로 파악할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이 논리는 요즘에 추세는 잘 들어.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순서 문제 한 개는 2점짜리고 한 개는 3점짜리인데 2점짜리 나오든지 3점짜리 나오든지 두 개 중에 무조건 한 개 나온다. 그만큼 빈도가 높다. 9월에도 나왔고 10월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다. 바로 역접 대조의 논리. 쌤, 그러면 역접 대조의 논리는 어떨 때 쓰입니까? 잘 들어. 역접의 글을 가지고 내가 순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이다. 그럴 때 잘리는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역접의 글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잘리냐? 어떻게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온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글을 문제를 내는 분들은 고민을 하겠지. 역접의 글에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이게 나온다는 논리가 뭐야? 바로 역접되기 전에 마이너스를 던져놓고 하지만 받고 뭘 받아야 돼? 플러스를 전달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지만 못하잖아, 맞지? 먼저 내 생각과 반대를 전달하고 하지만 받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맞지? 순서적으로. 요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봐. 여기 네모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고 문장이 두 개라고 하자. 근데 반드시 문장의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역접의 연결사 however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however d를 의미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주면 반드시 이거 직전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반대가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문장 이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however로 받아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그리고 이걸 있잖아. 지금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게. 이게 역접과 대조라고 했는데 역접과 대조를 파악하는 논리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거 네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보자. 역접으로 나오면 역접의 연결사 네 가지가 있거든. 이거 좀 외워놔야 된다. 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but 있지. 그 다음 뭐 있어? however. 알 거야? 그리고 문장 앞에 yet. 그리고 문장 앞에 still. 특히 한 3년 전인가? still 이게 꽤 많이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보처럼 여전히 이질하면 그냥 안 된다 그냥. 하지만 여전히 이런 느낌이다. 이게 네 가지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거 역접 말고 대조는 어떤 거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야?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st, in the contrast, contrast. 뭐 contrarily. 부사 중에서는 어떤 거 있냐면 conversely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요 단어입니다. 알겠지? 요 네 개를 우리는 묶어서 뭘 한다? 대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역접과 대조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가르쳐 줄게. 네가 읽어내야 되는 거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말로 역접의 반대가 뭔 줄 아나? 역접의 반대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란 것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인과관계야. 근데 이런 인과관계, 우리가 생각했던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게 역접이야. 봐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을 갔다. 인과관계지. 공부하면 대학 가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 봐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을 못 갔다. 역접이지. 하지만 대학을 못 갔다. 내가 요구했던 원인에 해당하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지. 역접이라고. 요런 식이라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결혼했다. 이상하잖아. 사랑하면 결혼하는 건데 이게 왜 역접이야? 인과관계지. 근데 사랑했지만 헤어졌다. 이게 뭐야? 역접이라고. 요러한 느낌이야. 역접의 논리는 서로 개념이 반대 팍팍 붙는 게 아니고 나는 새끼를 굶었지만 배고프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인과관계. 알겠니?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영어에서는 역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대조는 뭐야? 대조는 너무 쉽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장점. 반대로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conversely. 단점. 물. 북한, 남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알겠니? 그래서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on the other hand 같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워. 역접의 논리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됐다.
인과관계가 반대로 넘어가는 요 느낌을 잘 눌러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네가 정답을 찾게 되는 거라고. 다음, 요게 상술 역접 대조고 이제 세 번째 논리 해볼까?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 논리고 실제로 수능 문제에, 모의고사 문제에 정말 많이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정관사 대명사 논리다. 이 말 자체가 주는 거는 뭐냐면 정관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그 정관사를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개념에 처음에 소개가 있어야 되지. 그러고 나서 정관사를 쓰는 거고.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대란 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뭔가 앞에서 그 대명사의 실제적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받아가야 되겠지. 처음부터 he, she가 어디 있어? 뭔가 여자가 처음 소개되고 그 다음에 she로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어떻게 만드냐면 소유격으로 만든다. 그들의 이렇게 나온다. 그들의 이렇게. their 이렇게 쓴다고. 그럼 그들의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앞 문장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어. 대명사가 나올 수 있지. this, that,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총괄 모든 대명사들 다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지시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such, 그러한. 그것도 대명사입니다. 알겠니? 또 힌트로 주는 게 also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장 병치. 나는 공부 열심히 했다. 나는 또한 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요 앞과. 요런 팁들이 있거든. 요런 거 나오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일단은 대명사는 앞에 개념이 나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네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 뭐 this라고 한 개 적어 놓을까? 그리고 대명사는 반드시 요 this 다음에 내용 또 받아야 된다. 요 다음에 내용.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실제적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is로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쌤이 잠깐 팁을 주자면 요즘에는 대명사가 뭐처럼 또 많이 나온다? 형용사처럼 또 쓰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가 형용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this가 나오는 게 아니고 this person 예를 들어 이 사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니? 요렇게 쓰여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입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가리지 않고 그냥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실제적 단어가 앞에 나온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 4번. 보이나? 4번 여기 할까? 4번. 바로 역적과 반대지. 인과관계 논리다. 잘 들어라. 이 인과관계 논리는 있잖아. 이러한 단어들, 주제와 예가 나오는 거, 대명사 같은 틀이 없다.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된다. 해석 중요한 논리다. 그래서 여기 구문 독해 능력이 여기 나오는 거라고. 한 문장 정확하게 받아버리는 능력이 안 생기면 이거 문제 못 풉니다. 마치 이런 거다. 봐봐. 여기 지문이 있고 여기 지문이 있는데 여기에 의미적인 결과가 나와요. 반드시 이러한 문장을 말하려면 이러한 원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 문제 나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 이 말이 나와야지만 이 말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거야.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지. 되니? 그 5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5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적으십시오. 무논리. 5번째 논리는 논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논리가 뭔데? 무논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에 뭔 논리가 있어? 모의고사 36번, 37번에 정말로 가끔씩 나오곤 했는데 요즘엔 안 나옵니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지. 하지만 이 무논리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43번에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장문에 나오는 거 굵직굵직한 거 있지? 그거는 뭐다? 무논리단 말이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장문에 나오는 43번은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이거고 36번, 37번은 뭐야? 이 네 가지 논리단 말이야. 이해돼? 내가 오늘 뭐라 했어? 순서 문제라 했지? 그럼 이거는 36번, 37번만 되는 거야? 아니야. 장문에 있는 43번도 순서 문제야. 알겠니?
자, 순서 문제는 43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약간 서사적 구조가 많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이러한 동작이 나온다는 거. 이거 상식적인 거지. 하지만 36번, 37번은 여기 있는 논리가 지배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출제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상술과 역적과 대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야. 출제자가. 상술에서는 우리 어디 자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고 역접의 글은 우리 어디 자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라고. 대조의 글은 어디서 자를까요? 그리고 교수님, 이 말 다음에 대명사 써야 되지 않나요? 교수님, 이 내용 나와야지만 그 다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런 논리들이 쓰이는 거다. 이거 말고는 수능 문제를 푸는 논리 없다. 수능 문제 푸는 논리가 막 50개, 60개 하면 니 어떻게 문제 풀래? 자, 이 네 가지다. 알겠니? 43번은 이거. 자, 정리해라. 모의고사 문제가 점점 가면서 순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거든. 근데 기본 뼈대는 절대 안 변한다. 그래서 진짜 이런 논리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본 예시를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문제 4개 중에 앞에 있는 3개는 암기해라. 문제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논리 나오는 거 그림 아무리 봐봤자 문제 한 개를 정확하게 외우는 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논리가. 그래서 네가 몸에 이 논리를 완벽하게 습득을 하려면 문제를 외우고 있으면 모의고사 풀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적용이 빡빡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문장 준 거, 이거 종이 2장을 버리지 말고 너희들 리딩 스킬 책 있지? 여기다가 붙이든지 어떻게든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라. 그렇다고 글자를 다 적지는 말고 이거 붙이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제일 뒤에 붙이든지 버리지 말고. 자, 이 문제 4개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암기해갖고 머릿속에 저장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수학도 그러지 않니? 기본 예제를 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응용이 나가는 거지. 맞지? 그런 문제니까 이 문제 풀이를 잘 듣도록 해라. 다 적었니? 못 적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필기할 때 같이 좀 적도록 해라. 필기를 이용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그 앞에 리딩 스킬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자, 네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자, 칠판 봐라. 자, 이 문제를 있잖아. 니들 풀지 말고 내가 그냥 처음부터 풀어줄게. 알겠지? 그러면서 온전하게 문제 한 개를 잘 듣도록 해. 자,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 볼 때 가장 먼저 뭐 했니? 어떻게 글이 입체적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연결사를 먼저 보고 내가 준비를 했단 맞지? 연결사 없어 그냥 상술, 상황 설명, 뭐 but, however 이런 거 연결사가 있으면 요 뒤를 읽어야지라고 역접의 글. 지난번에 했던 instead 같은 거 나오면 생각이 여기에 대신에 여기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사들이 보이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문제. 자, A번 뭐가 나와? 뭐가 나와? however 보이나? 자, 같이 따라와야 된다. 자, B번에 뭐 보이냐면 disavoidance라는 게 보입니다. 동그라미 해라. 이러한 회피 때문에 라고 나왔습니다. 대명사다. 맞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아까 얘기했던 문제나 더 차일드 동그라미 아까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 정관사 대명사 논리입니다. 맞나? 그리고 세 번째, 심리학자들은 call, 부릅니다. 이것을 avoid training, 회피 훈련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this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다. 맞지? 그러면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있으면 요렇게 시나리오를 팍팍 세워야 되는 것이고, 잘 들어라. 여기 however가 나왔지?
근데 위에서부터 A로 가는 거는 없어요, 얘들아.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작년 6월 모평에 A, C, B가 정답됐거든. 그 정답률 25%가 그랬어. 알고 푼 애들 없어. 찍어서 나온 것도 20%인데. 내가 애들한테 쌤 A 안 나온다면서요? 그래. 내가 9월, 10월 수능은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나왔어. 수능 그렇게 장난치진 않아. 그래서 좀 약간 좀 황당한 문제긴 했는데 해설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좀 별로 좋지 못한 문제였던 걸로 기억나. 자, 그러면 위에서 하웨브 안 나왔지? 위에서 하웨브 안 나온다 했지? 자, 지금부터 생각해라. 하웨브는 어디 나올까? B의 마지막 줄 아니면 위에서 역접을 받진 않잖아. A로 바로 내려오진 않는다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B의 마지막 줄 아니면 C의 마지막 줄 두 개 중에 하나는 A번과 역적 관계가 있겠지. 그럼 그 역적 관계가 있으면 거기가 정답이라고. 알겠니? 두 번째, I가 보였는데 위에 I가 있고 그 I 설명이 나오면 그 I 하면 되는데 위에 I 얘기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네가 얘기해봐.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위에 I가 있으면 밑에 이런 그 I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위에 I가 없어. 그럼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C로 가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는 C로 가보자. 일단은 C로 갔는데 있잖아. C의 마지막 문장과 역적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계속 생각을 시나리오로, 이거는 영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C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는데 있잖아. 그 C의 마지막 문장하고 A 첫 번째 문장하고 역적 관계가 있어. 그럼 C에서 어디로 가야 돼? A. 역적 관계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B. 알겠니? 자, 한 번 더 해보자. 생각으로 따라 붙어라. 만약에 선생님 B의 첫 줄에 however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어? 순간적으로. 위에서 B의 첫 번째 문장과 역적 관계가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자? B로 가자. 근데 위에 나오는 내용과 B에 나오는 역적 관계가 없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C. 그러면 이 C에서 끝나면 안 되겠지. 내가 지금 천천히 한다. 선생님 그러면 역적 관계 없으니까 C로 갔다. 그럼 봐봐. C 쭉 읽고 나서 니 뭐 할래? C 쭉 읽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C를 다 읽고 나서 C의 마지막 줄과 B 문장을 다시 견주어서 역적 관계가 있으면 C에서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는 거지. 정답 C, B, A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 C를 다 읽었는데 C의 마지막 문장과 B 문장이 역적 관계가 없다.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역적 관계가 안 느껴진다.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 거지. 정답은 C, A, B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끝내지는 말고 역적 관계가 없으니까 C에서 A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A의 마지막 줄과 B의 첫 줄이 역적 관계가 있는지 그때 다시 확인해봐. 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겠니? 자, 또 해볼까? C 처음에 있잖아. however가 나왔다. C의 처음에 however가 나왔다 하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글과 C가 역적 관계가 있으면 C로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어디로 간다? B로 가는 거지. 그럼 B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역적 관계를 다시 물어야지. B의 마지막 줄과 C가 역적 관계가 있다 그러면 B, C, A가 정답이 다 나와버린 거고 여기서 역적 관계가 없다 그러면 B에서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는 거지. 그 자체로 B, A, C가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A의 마지막과 B, C의 첫 줄이 역적 관계가 있는지를 가다듬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니? 자, 지금 내가 5분 동안 however가 A에 있든지 B에 있든지 C에 있든지 나온다고 했다. 알겠어? 이거는 너희들 수능 문제 나오는 거다 이거. 내가 얘기했던 이 논리로 문제를 푸는 방식 기억나지? 요걸로 순서 문제 한 개는 푼다. 왜? 두 개 중에 한 개는 나오거든. however. 3월 모평에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3월에 안 나오면 4월에는 나온다.
6월 나오고 9월 나오고 10월 나오고 수능 또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패턴화 됐다고. 자, 이해되니? 문제 풀어보자. 그러니까 순서 문제는 그냥 냅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딱 정립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아, 요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해석을 가열차게 강하게 한번 탁탁 찍어주는 거지, 맞지? 해석 연습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해석만 정확하게 잘하는 놈이면 이러한 문제풀이 몇 번만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머릿속으로 쓱쓱합니다. 쌤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순서 문제가 빨리 잡힙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장 잘 안 잡히는 문제 뭡니까? 어법 30번 그리고 빈칸 문제입니다. 그 자체로 어렵기 때문에 오래 잡힙니다. 근데 순서 문제는 생각보다 애들이 막 문제 풀라고 생각을 많이 빡시게 하면 금방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줄게. 빈칸 문제는 그 자체로 빈칸 내용이 어렵지. 순서 문제는 어떤 특징이 난다면 글 자체를 정답을 넣고 글을 딱 읽으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물어본다기보다는 너의 추론 능력, 순서 문제를 정립하는 너의 추론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빈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만 순서 문제 이거 있잖아. 원래 정답으로 놔두면 있잖아. 정답으로 두고 주제 문제 풀어 그러면 너희들 23번, 24번보다 글이 쉽습니다. 요즘에 제목 찾는 24번이 글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 글 자체는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논리 연습만 많이 하면 아, 생각보다 더 빨리 잡힌다라는 겁니다. 가자. 때때로 처벌이란 게 administer이라는 거는 실행하다거든. has been administer니까 실행된 후에 몇 번,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을 했단 말이지. 처벌을 한 후에 그 처벌은요, needn't는 뭔 말 필요가 없다지. be continue, 계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왜냐하면 단순한 위험만이, 처벌하겠다는 위험이 is enough, 충분하기 때문에. enough 다음에 to는 뭔 말만큼이다. 자, 유도할 만큼. 바로 그 원하는 결과. 한번 처벌받고 나서 야, 너 또 처벌받을래? 그러면 싫어요. 안 할게요. 원하는 결과를 행동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A가 아니고 B의 첫 줄, C의 첫 줄을 읽으면 하나는 의미와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고 하나는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런 느낌이 듭니다. B는 못 가겠습니다. I가 없습니다. 정답은 C로 가다. 알겠니?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하는 건데 또 위협받는다. 안 해야지. 그걸 디스로 받았다. 심리학자는 부릅니다. 이러한 것을 회피 훈련이라 부릅니다. 됐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to avoid, 피하는 거, possibility, 가능성을요, 처벌 결과의 가능성을 피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문장이지. 처벌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까? 처벌 훈련이라는 것은요, i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일상의 행동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회피 훈련이라는 건요, taught, 가르칩니다. 네가 carry, 가지고 가도록. umbrella, 우산을요, when it look like rain, 비가 올 것 같을 때 피하기 위해서 바로 처벌이지. getting wet, 젖는 처벌이, 비를 쫄딱 맞는 처벌을 피하려고. 내가 이전에 비를 한번 맞아봤는데 아이고 춥고 젖는 거니까 찝찝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처벌을 안 받으려고 우산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회피 훈련이 작동하는 거지. 그리고 to 부정사 그대로 병렬이다.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너의 손을 벗어나서 뜨거운 아이온 이거 다리미입니다. 철이 아니고 다리미입니다. 다리미라는 뜻도 있다. 다리미로부터 손을 멀리 유지하는 거, 빼는 거지.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burn, 화상이지. 화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 I 안 나왔기 때문에 C에서 B로 갈 수 없습니다. 쌤 여기 U 있잖아. 내가 I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I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로는 못 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문제를 뭐처럼 확인하자? however로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보이나? 만약에 C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 내용과 A가 여기 역접 관계가 있으면 C에서 A로 오는 게 맞는데 역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미묘한 관계를 한번 해석해보자 이 말이지. 자,
일상생활 속에서 비를 안 맞게 해주고 화상을 안 당하게 해주는 게 뭐다? 회피훈련이다라고 했다. 맞지? 봐봐. 회피훈련이란 것은요. 하지만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는 뭐야? 호의적으로 작동했다. 맞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가 안 젖고 비에 안 젖고 화상을 안 당하는 호의적으로 작동했지만 호의적으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열어받는 거라고. 역점 느껴지나? 호의적으로 작동하는 거 나왔지. 우리에게 좋은 거.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 하지만 이렇게 호의적으로만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야? 호의적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게 나오겠지. 정답은 CAB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역접의 이 논리 느껴지지? 호의적으로 작동하는 거 딱 던졌고 이런 식으로 호의적으로만 작동하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역접을 받았고 호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시작되었습니다. 됐니?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대?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그러면 이 얘가 중간에 끊겼다. 맞지? B로 맞지? 너희들 지금 아까 전에 필기했는 거 주제와 예의 논리 보이지? 그러면 뭐야? 얘와 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끊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 아이는요.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형편없는 수행에 대해서. 수학 수행. 점수 못 받았다. 맞지? 이 아이는요. 아마도 learn, 배웁니다. to dodge, dodge는 피하다다. 피하는 걸 배워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요.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처벌 피하려고 아예 수학 안 하는 거지. 야, 너 계속 왜 이렇게 수학 못해? 비난받으니까 아우 씨, 이 처벌 안 받으려고 아예 수학을 안 해버리는 거라고. 최악이지. 불행히도 이러한 회피 훈련, 회피 때문에 수학을 안 하겠다는 회피 때문에 그 아이는요 나왔네. 여기에서 처음 어떤 아이인지 설명이 됐고 그리고 여기 차일드 앞에 뭐 붙었니? 차일드지 맞지? 설명이 끝나고 이제 그 아이 정보 안다 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한다? 더 차일드로 변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아이는요 실패합니다. 발전시키는 거. 그의 수학 문제를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논리가 있나 하면 얘와 얘 사이가 끊기고 대명사 아까 전에 대명사 논리도 받았고 대명사 논리, 정관사 논리도 있는 여러 가지 수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논리들이 많이 적용된 거다. 맞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외우면서 아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내용은 안 나오겠지. 하지만 이거와 똑같은 논리는 계속 반복한다. 알겠니? 딱 외워주는 거지. 이렇게. 자, 스스로 정리 좀 해라. 다음 문제 간다. 2번보다는 3번. 왜 이렇게 좋니?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거 니들이 풀어볼 거야. 알겠지? 컨시더 동그라미 한번 할까? 자, 이거 주장, 요지, 제목, 주제 문제 배웠지? 주어 없이 바로 명령문으로 생각하라, 고려하라, 상상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예를 나타내는 거라고. 맞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까? 위에서부터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 B의 마지막 문장 아니면 C의 마지막 문장 두 개는 이 예를 나타내는 주제문이겠다. 맞나? 이 게르니카의 예를 들려면 왜 게르니카의 예를 드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한 주제를 적고 쓴 거다. 맞나? 두 번째, 그 정의라고 나왔다. 그러면 뭔가 정의를 내리는 거다. 맞나? 그리고 however까지 받았지. 위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이 정의에 대해서 내가 좀 반박하고 싶으면 위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 B로 내려온 거다. 맞나? C에 보면 이 작품 동그라미 칠까?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해볼게. 작품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모나리자도 한번 나오고 게르니카도 작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뭐 했어? 아까 뭐 했어? 지난번이 아니고 오늘 내가 대명사 읽을 때는 반드시 대명사만 봐라 했어? 그 내용까지 봐라 했어.
적어놔라. 대명사를 볼 때는 그 내용까지 봐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그 내용까지 받아야 되지. 한번 잠깐 읽어볼까? 적어놔라. 대명사를 볼 때는 대명사 뒤에 나오는 뭐까지 봐야 된다. 내용까지도 보고 대명사가 이게 뭔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작품은요, 널리 칭송받습니다. admire를 존경하다, 칭송받다. 허나 not 아닙니다. for being beautiful. 아름다운 거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됐니? 자, 이제 너희들이 문제 풀어봐. 시작.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냥 해석을 하면서 뭔가 이거 다음에 이거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라면 수능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운 좋게 맞출 수는 있어. 근데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고, 이런 논리적으로 계속 파악하려고 들면 연습이 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흘러가는 논리가 머릿속으로 싹 들어온단 말이야. 이 문제 내는 분들, 이게 9월 모평인데 이 문제 내는 분들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 분명히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맞지? 의도적으로 컨셉에 탁탁 잘랐잖아,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자른 거 아니라고. 만약에 봐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만약에 시빌 워 여기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리면 사실 봐봐. 잔인한 이미지가 캔버스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거 문장 잔인한 내용을 막 나올 수도 있잖아. 그냥 네 마음대로 아무 데나 자르면 이거 논리가 없다고. 순서가 나와야 되는 논리가 있는 거야. 자, according to 문제 정리한다. 자, 한 가지 전통적인 정의. 전통적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 관습적인 정의다. 정의에 따르면 aesthetic이라는 건 미학이다.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학문이다. 미학이라는 것은요, branch, 가지입니다. 이 종류란 뜻이다. 철학의 한 가지입니다. 철학에서부터 파생된 거다 이 말이지. 또 그게 뭐냐면, 내가 받았지. 어떤 가지냐면 deal with, 다루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예요. 특별히 아름다움입니다. in the art, 예술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 왔어? 현영아, 너 앞쪽에 지금 녹음하니까 앞쪽에 강의 꼭 들어라. 너 괜찮아? 자, examining, 이거 검사하는데 그냥 여기는 보다 해도 됩니다. 검증하는 거. pleasing, 즐거운 feature, 특징을. 어떤 특징이야? 모나리자라든가, 야, 눈으로 모자가 쓴 산이니까 이거 만년설 같은 거다, 만년설. 산 위에 눈이 탁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아름다운 특징을 보는 것은요, would come, 올 겁니다. 뭐 아래 온다? under aesthetic, 미학 아래 올 겁니다까지 왔지. 맞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 아름다운 것의 생각을 다루는 학문, 이게 미학이라는 거야. 이 작품은 칭송받지만 아름다움 때문 건 아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뭘 받았어? 정의를 받았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뭐 할 거냐면 요 however까지 할 거야. 위에는 뭐라 했는데 아름다움을 다루는 것이 미학입니다 까지 왔지. 하지만 아름다움 때문에만 재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정의는 너무 좁아요. 이 정의, 아름다움만을 다루는 학문이 미학이다 라는 정의는 너무 좁아요. 대명사 받았지? 동시에 봐야. 왜냐하면 그 예술작품과 자연 사물들, 이 각각 받았다. 예술작품 모나리자, 자연의 사물들 만년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의한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재밌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정의는 좁아요. 역점 맞나?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아름다움 말고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건 역점이잖아. 결국 위에서 말했던 정의는 너무 좁아요. 따라해봐라. 아름다움을 다룬다. 하지만 그 정의는 좁아요. 역점 맞지? 왜? 아름다움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대명사 논리와 역접의 논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가봐. 자, 여기 봐봐. 느낌이 빡 온다.
instead of 다음에다가 A라 적어라 이게. 그 다음에 쉼표 다음 B라 적어라. 양강구도. 양강구도라고 적으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니들한테 instead of A 쉼표 B 하면 A 대신에 B다 맞지? 내 생각은 얘들아 A에 있어 B에 있어? B에 있습니다. 이거 양강구도 정리했는 거 좀 암기하십시오. 그럼 이게 내 생각이잖아. 우간 따라해봐. 내 생각 말하고 예를 들어준다. 뭔가 주제 느낌 나나 안 나나? 나잖아. 주제와 예의 논리입니다. 영어 순서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논리. 주제와 예의 논리. 대명사 논리. 동시에 역접의 논리. 다 왔네. 그럼 이 문제 하나는 따로 외우지 말고 문제 푸는 과정을 계속 상기하면 요게 몸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아, 요렇게 풀어야지. 여기다가 내용만 다른 내용으로 파생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가짜. 자, instead of ing. evoke는 일으키다다. admiration, 경탄, 찬양, 숭배 이런 말이다. 아름다움의 칭찬을 일으키는 것 대신에 예술가들은 아름다움 말고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마 puzzlement, 당황스러움, shock, 충격, 심지어 disgust, 명사로는 뭔데? 역겨움이란 명사입니다. 그 작품이 역겨운 거야. 하지만 뭔가 우리들에게 이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미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뭐가 되는데? 게르니카입니다.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 왜 여기서 10번으로 안 가는데? 야, 이 문장에는 작품이 없습니다. 여기 뭐 이런 예술가들은 이런 걸 일으킨다 했는데 특정한 작품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명사로 갈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대명사 논리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주제와 예의 논리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게르니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막 역겨움을 일으키고 이거 그림 자체가 막 강아지가 목 잘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 엄청나게 큰 페인팅 그림입니다. 검은색, 하얀색, 그레이, 회색의 그림입니다. 때 받았지. 어떤 그림인데 그가 만들었던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하여 슬러를 학살입니다. 스페인 시민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독일과 일레온 이탈리아 워플레이 전투기에 의해서. 자, 뭐 동안에? 스페인 내전 동안에 사람들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잔인한 거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격도 주는 겁니다. 이거에 얘가 합당합니다. 그 이미지가요. 잔인한 전쟁의 이미지가요. dominate, 지배합니다. 캔버스, 그 그림판을요. 그 화가들이 그리는 건 있잖아. 판에다가 뒤에 나무 같은 걸로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캔버스를 하거든. 캔버스를 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this work 동그라미 해라. 이 this work가 가리키는 게 뭔데? 바로 게르니카를 말하는 거지. 왜? 모나리자가 아니고 게르니카는 뭐야? 아름다운 거 아니라고. 이 작품은요. 대명사 받았다. 널리 칭송받지만 not 아닙니다. For being beautiful. 아름다운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정의는요. 미학에 대한 더 좋은 정의는요. is that, be that, that 이해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 철학의 종류인데 어떤 철학? 다루는 철학.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 다루는 게 아니지. 바로 방식을 다뤄야 되겠지. 그것이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식. 경험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만 해주면 당황함을 줘서 즐겁게 하든지 아름다움을 줘도 즐겁게 하든지 즐겁게만 해주면 다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정리하자. 이제 5분간 쉴 건데 이 문제 두 개를 선생님이 예를 든 이유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서 문제 논리가 잘 들어맞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예제는 우리가 정리하고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응용 문제를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5분간 쉬었다 하자. 자, 다음 거 칠판 봐봐라. 자, 이 문제는 있잖아. 뭐로 끝내는 거냐면 중간에 뭐가 보이냐면 더 홈팀 룸이라고 보이나? 자, 그 홈팀 방해라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내는 문제야. 알겠니? 자, 시작해. 풀어라. 9번일 거야. 이게 6번이야, 6번.
다음 장 6번. 너희들은 뇌가 튼튼하고 뇌가 아주 젊어. 뇌가 막 잘 돌아간다고 싱싱하게 막 잘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빨리 뇌가 팍팍 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달라. 쌤은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 하나도 안 했던 40대들, 50대들이 문제를 풀면 못 풀어 잘. 너희들 10대는 뭐야? 뇌가 젊어. 팽팽 잘 돌아가.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어. 좋겠다 젊어서. 참 젊어서 좋겠다. 좋겠다. 청춘들 좋겠다. 1년 지나면 내가 볼 때 1년 안에 코로나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는 거지. 대학교 캠퍼스를 너희들 멋있게 누비는 거야. 우간에 그냥 누비는 거라고. 뭐 거기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네 혼자 걸어간다 그 말이야. 누빈다는 게. 알겠지? 누비면서 미팅도 하고 과팅도 하고 또 얘들아 한 가지 얘기해 줄까?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만들어지는 가장 높은 확률의 모임이 뭔지 아니? MT? 아닙니다. 체육대회 아닙니다. 뭔지 알아? 무조건 내가 그 여자,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는 모임이 있어. 뭘까? 동아리 아닙니다. 그렇지! 해봤어? 조별 과제를 하면 봐라. 특히 전공뿐만이 아니고 교양 있잖아. 교양을 노려야 돼. 교양 수업에는 있잖아. 거의 대부분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을 잘 보지 않습니다. 너희 그 중간고사 학교처럼 막 시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조별 과제물을 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맞지? 그리고 단톡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공개해서 자료를 모으고 하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전공을 한 수업 4개 듣고 교양을 3개 정도 들으면 학점이 이제 21학점 정도 되는데 거의 4, 5개 모임이 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확률이 그럼 네 얘기는 아닌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들아. 그걸 노려야 된다, 알겠니? 예를 들어 그 여자애가 니한테 관심이 없다면 그 끝나고 나서 카카오톡 차단하겠지. 하지만 조별 과제로 얘기하다 보면 좀 나도 모르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는 독불장군이었거든. 내가 발표할게요 하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를 좀 안 좋아했는데 하지만 점수는 잘 나오게 해줘서 왜 나는 발표 존나 좋아했거든. 웃겼어. 애들도 웃기고 선생님도 웃겨갖고 나는 발표하면 신나. 누구 앞에서 막 말하는 게 너무 설레. 그 전날 밤 막 아씨 내일 발표다 와 존나 떨린다 막 그랬어. 우리 조원들이 싫어하더라고. 내 같은 사람 말고 차분하게 너희들 조별 발표하고 막 그러다 보면 별의별 관계들이 막 다 만들어집니다. 연락처는 어쩔 수 없이 공유되는 거잖아. 그리고 막 2년 같은 놈은 몰래 막 인스타그램 존나 찾아보고 할 겁니다. 페이스북 맞지? 100%는 카카오톡 보고 스토리 쭉 보고 맞지? 얘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사귀지도 않으면서 다른 애들 야 얘 어때? 이지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로 좋은 기회야.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그 다 막혔는데, 야, 청춘들이 조별 과제하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카페나 있잖아. 그 스터디 룸 같은 데서 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차 한 잔 먹으면서 청춘들이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서로 얘기하고 해봐라.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지, 서로.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비법을 좀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여자애들을 생각보다 남자들 있잖아. 먼저 대시하는 여자애들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뭐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마음에 들면 먼저 관심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된다. 무조건 남자들이 먼저 오기까지 기다리면 혜준 너 20년 기다려야 돼. 알겠어? 너 계속 기다리면 안 돼. 네가 먼저 관심 있습니다 하고. 알겠니? 좋습니다. 우관이 내가 얘기했지. 여자애들 막 번호 주고 그러면 의심부터 하라고. 너 이 새끼 좋다고 넙죽넙죽 전화 받아갖고 근데요 오늘 아침에요 이지라면서 문자하면 전화 받는 사람인데 이지라면 안 되고 의심부터 하는 거야. 사기꾼인가? 종교 같은 건가? 아니면 날 낚으려고 하나? 왜 그러나? 의심부터 해라. 알겠어? 그러다가 니 좆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심부터 해. 알겠어? 뭐지? 진영아, 니 들어야 되는 얘기다. 뭐부터 하라고? 누군가 다가오지. 이성이 의심부터 하라고. 알겠지? 남성이 다가오고 괜찮습니다. 걔가 내한테 뭘 바라겠나? 그러니까 같은 동성이 다가오는 건 괜찮은데 이성이 탁 다가오면 좋다고. 내한테도 봄이 오는 거 이질하지 말고 설레지 말고 그때일수록 차가운 이성으로 뭐지?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성이 나한테 왜 다가와? 의심부터 했다고. 얘 뭐야? 이렇게. 준서가 잘 세게 들어라. 갑시다. 자, 문제 풀었나? 풀었나? 내 푸는 시간 줬나? 줬나 안 줬나? 조금 줬어? 좀 더 줄게. 30초 줄게. 문제 풀어봐. 오는 애 막지 말고 가는 애 붙잡지 마. 쿨하게 살아. 내 친구 전재호라고 있는데 걔가 맨날 여자 친구를 꼬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엄마 좀 거친 놈이거든. MT 가면 어떻게 꼬신 줄 아나? 여자애들이 보면서 막 환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자애들 가르쳐줄까? 담배 피면서 설거지하면 됩니다. 아침에. 그 새끼가 얘기했어. 야, 여자친구 꼬신 방법 가르쳐줄까? 아침에 다 잘 때, 몇 명 애들이 일할 때, 무심코 담배 피면서 설거지하면 된다. 네가 하면 역겹게 되는데, 저 더러워 한대는데, 정말 좀 잘생겼습니다. 키도 좀 크고. 어떤 거냐, 담배 탁 꺼내 물고, 일어났나? 왜 저리가 아니라, 걔가 얘기했다고. 자기 여자들 꼬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의여성이잖아. 담배를 피는 것과 설거지를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 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하면 거기서 뭔가 묘한 매력이 나옵니다. 알겠지? 난 그랬다. 담배 피면서 설거지. 이거 소감면 꼬아 물고 담배 연기만 올라오고 설거지하는 거. 그거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어떤 여자를 막 사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거긴 한데 또 얼굴만 잘생겼다고 무조건 막 여자친구 이성이 생기고 하진 않아.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 가서 알았어.
각자 도생하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고 해줘야. 기다리면 안 된다. 네 잘못하다가 한 30년 기다린다. 자, 마음에 들면 뭐야? 탁 오픈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없던 남자도 매력을 느낍니다. 알겠지? 그러고. 자, 수업합시다. 이 문제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엄청 빨리 풀어볼게. 자, 영향력이다. 색깔의 영향력은 has been studied. 자, 연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연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요. 공장에서요. 그 방은요. 방이 아니지. 그 온도는요. 유지되었어요. 72, 72도. 다 타중다 이질하지 말고. Fahrenheit. 화씨입니다. 화씨. 섭씨가 아니고 화씨라고. 뭐 좋은 거 개 뜨겁. 아, 씨. 진영아. 아 진짜. F Fahrenheit 화씨. C 셀시우스 섭씨. 미국은 화씨를 씁니다. 알겠지? 우리나라 온도를 한 17, 18 정도 되겠지. 이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것도 있다 이게. 그리고 벽은요 칠해졌습니다. 시원한 블루 그린 청록색.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깔로 칠해졌지. 그 직원들은요 불평했습니다. 춥다고. 아 너무 추워요. 요지를 했다고. B 아니지. 먼저 B, C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느껴지지.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밖에 방이 왜 나와? C로 갑시다. 그 온도는 유지되었어요. 같은 수준으로. 하지만 그 벽은요 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코럴이라는 건 산호다 산호. 불그스름한 산호색. 붉은 색깔로 칠해졌습니다. 직원들은요 stop ing 뭐만 걸 멈췄습니다. 불편한 걸 멈추었지. 뭐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너무 쉽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편안하다고. 자 여기서 우리 B로 넘어갈까? 아니에요. 홈팀 방 이게 왜 나옵니까? 방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CAB가 되는 거다. 좀 황당하게 문제가 풀렸는데 수능 문제, 순서 문제는 이렇게 황당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네가 문제를 풀 때는 아 모르겠다 하는데 선생님 해설 들으면 엄청 단순했던 문제야. 그래서 그 단순함을 풀어내는 그 지점을 견뎌라 이 말이지. 자 C 다음에 A가 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너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논리. 알겠니? 논리 싸움이라고. 논리가 딱 찾아지면 거기 정답이 있는 거지. 그 따뜻하고 시원한 심리적인 효과는요. 이거 색조라는 거다. 휴, 색깔. seem, 뭐뭐처럼 보입니다. to be used,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 효율적으로. 바로 코치에 의해서. 노트레담 풋볼 팀의 코치도 이거 알고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락커 룸이라고 나왔다 맞지? 포인트가 있네. 그 방은요 사용된 과거분사제. 자 half time break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 방은요 보고컨대 were painted 칠해졌습니다. 자 to take advantage of 수고도 왜 하라나 이용하다. 섹션 1에 있지 않았니? 이용하다. take advantage of 수고다. 이용하기 위해서 칠해졌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impact 영향력을 특정한 색깔. 그러니까 코치가 일부러 있잖아. 그 방을 이렇게 감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색칠했다 이 말이지. 자, 홈팀 그 방 중에서 자 라커룸이란 거는 사실 자기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원정팀도 있지 맞지? 그 중에 첫 번째 홈팀 친정팀 방은요 칠해졌습니다. 밝은 빨간색으로요. 그리고 이 빨간색을 쉼표 위치로 받았지. 그것은요 유지했습니다. 오형식이다. keep 동사는 유지하다라고 바로 해석하면 된다. 팀 구성원들을요 excited 흥분되거나 화나게도 했지. 사람을 심리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빨갛게 되니까. 하면 경기를 더 잘하겠지. 그 방문하는 팀이니까 원정팀이라고 할까? 원정팀 방은요 칠해졌습니다. 파란색, 녹색, 청록색.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가졌지. 차분한 효과가 있었지. 그 팀 구성원들에게. 마무리 성공이다. 이러한 적용, 색깔 적용은요 잘 언급됩니다. 주목됩니다. 바로 기록에서 세워진 기록이지. 그러니까 방을 빨갛게 하니까 기록도 좋았다 이 말 아니겠니? 다음 자 9번인데 이거는 해설하진 않겠습니다. 네가 한번 풀어보는 건데 얘들아 9번 위에다가 무논리라고 적어라. 여기 위에다가 무논리라 적고 있잖아. 뭘 적냐하면 이야기라고 적어라. 선생님 이야기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야기 내용 따라가면 되잖아 맞지? 43번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라고.
지금 36번, 37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온다, 알겠지? 만약에 있잖아. 가능성은 있잖아. 무논리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어떤 논리 하라고 그냥. 그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나온 거 아니야? 쌤, 이 동작 다음에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것만 잡아가면 된다. 해석만 하면 된단 말이야. 풀어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자. 이제는 책을 펴라. 문제 다 풀었니? 정답 확인했니? 이야기지. 고양이가 점프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 이야기잖아. 그럼 그건 그냥 우리가 이야기 구조로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순서 문제 제일 처음에 펴서 1번 넘어오도록 해라. 이제 따끈따끈한 현재 신상 문제들이다. 순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예제 문제 4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문제 푸네구나 라고 예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요즘 우리가 순서 문제를 푸는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비슷한데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다. 알겠니? 자, 칠판 봐. 문장이 한 개 위에 있지? 있니? 자, B에 쭉쭉 읽어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잘 들어. 팁 좀 가르쳐줄게. 여기 그래 문장 한 개 나왔지? 쭉쭉 나왔고 그리고 뭐 새를 보는 행위 뭐 이지를 했지. 밑에 줄에 C번을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댐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 댐. 야 댐이란 건 그것들이라고 대명사를 받았다 맞지? 맞나?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 위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대명사로 이 내용까지 잘 읽어야 된다. 대명사는 그 내용도 읽어서 대명사가 맞아야 된다. 내용이 맞으면 C로 가야 되는 거 맞다 맞지? 안 맞으면 어디로 가야 돼? A로 간다, B로 간다 알겠어? 그리고 B에서 나온 대명사 뭔가 하나를 지칭하는 그 대명사가 맞다 그러면 B에서 C로 가고 아니면 B에서 A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명사 논리라고. 역점 없잖아. 됐니? 문제 풀어봐. 자 30초 생각 마무리해라. 이거보다 3호평 더 어렵지도 않다. 이거보다 더 쉽지도 않다. 딱 이 수준이다.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들이니까 아, 이 정도 글을 내가 읽어내고 논리적으로만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수업 듣고 나면 명쾌해지는데 수업 듣기 전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 반드시 있다. 그걸 참아내야 된다. 그 지점을. 꾹 눌러야 돼, 내용을. (10초)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보통 같지는 않습니다. 통념 같은 거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무엇이 있는지 새에 대해서. 뭐 obsess라는 거는 사로잡히다는 말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사로잡힐 만한 무엇이 있는지 이해 못해요. 중간에 있는 말은 새는 정말 매력적이고 새를 보는 건 정말 사로잡힐 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새에 대해 사로잡힐 만한 것이 뭔지를 이해 못해요. 해석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을 bird watcher가 실제로 하고 있나요? 너희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 저 넓은 들판에 카메라 같은 거 한 개 탁 들고 새가 날아간 거 찍는 거. 이거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를 보고 새 사진을 찍고 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새를 보는 거. 이거 하는 이런 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다. 새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나요? 거기 in the woods 숲에서. 수학 먼저 아나? 늪입니다. 늪.
늪지대, 늪. 그리고 필드, 들판에서 뭘 하나요? 물론 당신의 마음은요, 엄청나게 장소입니다. populate는 동사로 채우다거든. 바로 그것들을 채워요. 그것들을 뭐야 이거? 그것들을 채운다? 뭐 새를 채우나? 여기 나오는 명사가 뭐 이걸 채우나? 뭐 새를 보는 사람 채우나? 아무리 봐도 뭔가를 함께 가져가. 왜냐면 네가 그것들 운반했기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대명사 느낌이 탁탁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듭니다. 비로 가자. 핵심은 바로 그 새에 대한 새보기의 열정을 이해하는 핵심은, 잘 들어, 많은 사람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거의 핵심은 요래받았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어휘와 내용을 재진술했지. 요렇게. 그 새의 열정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뭘 깨달아? 대받았지? 새를 보는 것은요, 실제로 헌트입니다. 사냥입니다. 뭔가 사냥감을, 우리 사냥할 때는 사냥을 탁 추적하잖아, 맞지? 이런 겁니다. 하지만 사냥과는 다르게 그 트로피는요, 네가 축적한 트로피는요, 자, 트로피란 거는 뭔가 상을 받고 받는 상장 같은 거 아니야? 사냥꾼 같으면 사냥을 해서 나오는 동물 같은 거, 그런 거지. 하지만 새를 보는 거에서 뭔가 트로피가 있나? 새를 사냥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런 사냥과 다르게 네가 축적하는 트로피는요,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지. 새를 보고 내가 보게 되는 많은 상장들, 기억들, 아름다운 새의 모습들, 그런 걸 트로피라고 표현했다고. 그럼 이 트로피들이라고 했다. 요걸 대명사로 받는다라는 것을 네가 해석상 받으면 됩니다. 물론 당신의 마음은요, 엄청난 장소입니다. 바로 이 트로피를 채워놓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위에서 뭐라 했는데 바로 트로피 안에 있다며, 마음속에 있다며. 그리고 이 마음속에 트로피를 채워놓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트로피를 항상 whenever you go, 네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간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새를 보는 그 모습들이 트로피처럼 간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는 물리적인 트로피가 아닙니다. 당신은요, 그것들을, 트로피를요, 대명사 계속 받았지. 노골적입니다. 이 대명사가 트로피라는 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놨다. 대명사 논리지. 자, 먼지를 모으도록 그것을 leave,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책상 위에 트로피 올리는 거, 먼지가 쌓이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벽 위에. 그리고 attic이라는 것은 다락방이지, 다락방. 다락방이나 벽 같은 벽에 먼지가 쌓이도록 놔두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트로피. 바로 당신의 새를 보는 경험들이, 이게 경험들이 결국 트로피라는 말이겠지. 그게 바로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바로 너라는 사람의 분이 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새를 보는 경험이 쌓여서 내가 바로 새를 보는 사람이구나. 즉 너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새를 보는 사람이라는 너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바로 트로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번 다음에 A번으로 가는 막 특정한 연결이 막 보이고 그런지 않습니다. 내용상. 자, 이제 마음속에 너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된대? 기억으로 된다라고 A로 가는 거지. 그리고 새를 보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를 보는 기억들, 뭐 인간의 기억처럼 새를 보는 기억들이 인프로 향상됩니다.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따라봐.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생생해진다. 자, 뭐가 먼저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먼저다, 맞지? 그리고 이게 생생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B, C 다음에 A겠지. 나는 그래 풀었어. 자, 그 깃털의 색깔들이 점차 풍부해지고 노래는 달콤하고 이러한 흐릿한 필드, 들판이 표시하는 거지. 좀 더 생생하게, 뚜렷하게, 돌이켜보면 뚜렷하게 마음속에 그려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이해하게 해줄까? 마치 이거 사냥 같은 거라고. 하지만 사냥에서 나오는 전리품,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억들이 바로 트로피인데 이 트로피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생생해진다. 요래 받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핵심은 대명사에 있었지, 맞지?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봐. 2번 넘기고 3번 문제로 들어오자.
자, 어떤 단어가 가장 명쾌하게 보이니? 맞나? 얘들아, 그리고 여기 in addition이라고 했지. 나열이다, 맞나? 앞에 나오는 얘와 동등한 의미의 얘가 한 개 더 나온 거다, 맞나? 그러면 in addition 앞에 나오는 무언가는 in addition 뒤에 나오는 것과 내용상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 같아야 되지. 그리고 however라는 것은 역접이잖아.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 시나리오 한 번만 세워보자. 위에 나왔던 내용을 역접으로 받으면 위에서 어디로 가야 돼? B. 위에 나오는 내용을 역접으로 안 받으면 C. 맞나? 문제 풀어봐. 자, 30초 줄게. 생각을 마무리하고 정답을 찍어라.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답을 확정하는 것도 얘들아 연습이다. 자, 가도록 하자. 자, 인간들이요. because 받았으니까 때문에라고 받으면 되겠지. 인간들이요. 지금 가장 abundant, 풍성한 수가 많다는 말이야. 많은 mammal,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많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가조신조내 어느 정도 어렵다 상상하는 거. 뭐 우리들이 go instinct는 멸종되다는 거지. 난 이거 역점 맞거든. 봐봐. that이라고 받았지. 앞문장 내용이네. that 받으면 그냥 앞문장 내용이야.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멸종되는 거 상상하기 어렵다 나왔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멸종된다는 것이 실제로 거의 발생했었다. 여러 번 실제로. 됐니? 상상하기 어렵지만 거의 발생했었다. 역접되지? 그리고 밑에 게다가 거기에는요 혈통이 있다. 휴머노이드.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위에 나온 거 게다가 혈통이 있었다. 그게 왜 나옵니까? 봐봐. 근데 그 혈통들은 따라해봐. 멸종했다. 위에 봐봐. 멸종하기 어렵다 했잖아. 근데 밑에 멸종했다네. 근데 어떻게 in addition으로 나와? 따라봐. in other words. in addition. 이런 말들은 앞에 있는 문장과 결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잖아. 게다가니까. 결이 달라지는 건 이거고 이거는 같아야 되잖아. 멸종 안 한다 했는데 게다가 멸종한다가 왜 나오십니까? 우리 어디로 갈까? B로 갑시다. 요 that 문장 앞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앞문장을 지칭한 거 알겠어? 멸종하기 어렵지만 멸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거의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정답은 역접의 논리로 B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화석 기록으로부터 그리고 DNA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끊어주고 우리의 조상들이 거의 멸종할 뻔했다. 니얼리라는 건 거의잖아. 그러니까 멸종할 뻔했다는 말을 니얼리라는 부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그리고 그들의 개체수는요. 인구 아니고 개체수로 했다. 슈링크 과거형이지. 슈렁크 줄어들었다. 아주 작은 수까지 셀 수 없이 여러 번 인구가 정말 작은 수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브레치들이 브로크. 갑자기 이게 왜 나오십니까? 게다가 혈통이 있습니다. 인간 계통의 혈통들도 있는데 걔들도 멸종되었다. 맞지? C번으로 간 게 맞다. 자, 센스 때문에다. 스프릿 분리 때문에. 뭐 사이에서 우리의 조상과 바로 침팬지들의 조상 사이에 분리가 있네 이제. 원래는 뭐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에 나오다가 이제 인간 쪽으로 가고 하나는 침팬지 쪽으로 가서 침팬지도 종류가 오랑우탄, 뭐 고릴라, 몽키 나오고 인간 또 여러 인간 지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혈통은요, 리니지는요, 아직 하나의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변화하는 하나의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 거지. 에볼루션은 절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브랜치, 가지들이 또 어떻게 됐다? 브로크 업. 분리되었습니다. each other, 서로. 그리고 발전했지. 그들 스스로의 가지들로 계속 발전해 나갔지. 자, 인간계가 계속 가지들로 여러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대신에 또 거기에는요
적어도 3개나 4개의 다른 인간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과거 500만 전에 살아가는. 어부 동그라미 할까? 문장 앞에 어는 중에서다. 얘들 원업 하잖아. 뭐뭐 중에서. 모든 이러한 가지들 중에서 오로지 한 녀석만이 지금까지 생존했네. 바로 우리들 인간종이란 말이다. 알겠니? 자, 내용은 이렇게 가볍게 했고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뭘로 받았다? 데스로 받았다 이 말이지. 거의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역시 맞네. 근데 이걸 인어디션으로 받는 건 아니지. 멸종했다. 인간종들도 멸종했다. 결이 같네? B에서 C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순서 문제 풀리는 거다. 야, 문제 푸는 방법 같지? 다 같습니다. 정리하자.